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토지의 특성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용어죠. 시험 문제에 또 매년 출제가 되는 우리가 부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29회 시험과 30회 시험은요 좀 쉽게 출제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28회 시험과 26회가 좀 어려웠고, 자, 우선은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인데,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죠. 자, 이 특성을 보면은, 자, 이 부동성인데, 부동성은 23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23회. 24회는 개별성에서 물었습니다. 26회 7회, 30회는 영속성, 28, 9회는 부준성에서 정답. 돌아가면서 이제 정답을 묻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 부동성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부증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죠. 영속성이 있고 또 이 개별성, 또 접성까지 포함하면 인접성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암기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영개인, 문제는 이렇게 암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 들어오시고 보면은 부부연계인 이거 출제를 안 하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파생되는 특징과 이 특성을 연결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여러분은 목숨은 어리거냐? 요게 걸어요. 요게 부부연계인 뭐 이런 것 쪽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뭐 열심히 암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공부를 이제 한 두세 번 들으면은 이제는 그 파생된 특징을 들어야 되는데, 자, 요 시험 문제 보면요 쉬운 문제인데 요거 나오면요 꼭 여러분들은 잘 틀려요. 시험 문제 보시면은 그만큼 특성과 연결되는 특징이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주 모의고사 칠 때마다 틀린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시험 치기 바로 전에 그 부분만 딱 보는 거야. 시험 치기 바로 딱.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 나눠줄 때 빨리 그 부분만 보세요. 아, 저거 답 몇 번이구나. 그 수밖에 없어. 그 자주 틀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인데. 좀 주의를 해 두시고, 이 부동성에서 시험 문제 우선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뭐 한다? 국지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도 출제하잖아요. 국지화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시험 지문에. 그래서 상당히 우리 단골로 출제를 했는데,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우리가 특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를 분석을 해야 된다? 지역을 우선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분석. 자, 여러분이 나중에 감정평가 이론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배울 때 부동성은 지역 분석의 필요성, 성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평가 이론과도 또 연결시켜야 되겠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자, 여러분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항공 사진 등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정보 활동이라고 해요. 또 분석된 자료를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확인을 또 해야 돼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임장 활동이죠. 또 시험 지문에 보면은 우선은 이 임장 활동이 또 자주 지문에 떠요.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을 봤는데, 자, 여러분이 11회 시험에도 출제했지만 또 우리가 6회 시험에도 임장 활동이 또 출제를 했어요. 임장 활동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거나 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거나 뭐 대학교가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또 최근에 또 우리 형상과 관련해서 외부 효과를 또 자주 나오죠. 사례도 많이 내고요. 올해도 외부 효과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죠. 토지 가격은 유리한 위치느냐 불리한 위치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까 토지 가격을 뭐한다? 위치 가격화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도적 규제, 규율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 법규도 복잡합니다. 자, 동산, 냉장고, TV, 움직이는 물건 이동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데 또 29회 시험에 출제된 게 부동산은 등기죠. 토지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 이걸 출제했어요. 29회 시험. 동산은 뭐죠? 사실상 지배인 점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공시, 수단,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도 바로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부증. 증은 증가할 증입니다.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적인 양,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은 늘어나죠. 우리 뭐 라면 공장이라든지 또 여러분 마스크 공장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토지는 뭐죠? 비생산성. 비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생산성 하면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돼요.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용도의 변경에 따른 공급, 또 보유해서 팔려고 내놓은 거죠. 보유 공급이 되게 하는 겁니다. 생산 공급이 아닌 용도 변경의 공급, 보유 공급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토지는 또 우리 면적이 뭐가 돼요? 유한하다. 자, 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희소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희소성인데 시간의 경감에 따라 이 토지의 희소성은 계속 어떻게 돼요? 생산이 안 되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요. 뭐 대부분 골동품 희소성이 높죠? 네, 가격 비싸요. 자, 그래서 희소성이 높은 것을 우선 잘 해두셔야 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 미래의 산업 발달을 보게 되면요 희소성이 높은 산업이 발달이 어떻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가격이 비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계는 빠르게 변하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뭐죠? 위에 굴뚝에서 연기 배출하면서 생산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대학교 이제 보시면 이번에 뭐 코로나가 그렇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대학교도요. 여러분 가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뭔가 집에서 원격으로 공부해. 지금 어떻게 돼요? 코로나 사태로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유학했던 분들 전부 한국 다 들어왔어. 비용이 제일 싸잖아요. 한국 24만 원. 예? 미국은 비용이요. 병원 입원하면 1억입니다. 치료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한국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쌉니다. 24만 원 검사 비용. 네? 병원 입원 비용 무료. 얼마나 좋아요. 국가가 해주니까.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원격에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는 거야. 예? 원격 산업.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저 학원에 보시면요. 좀 아침에 뭐 하세요? 깨우셔서 출석부 하시죠? 예? 요즘 아침에 보니까 저희 EBS 방송국은요 7시부터 생방송 하더라고요. 유치부부터 해서 이렇게 생방송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제 요즘 장관님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이제 이제 왜 경청을 하는 자기 모르니까 경청을 막 이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는데 문제는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에서 그 서버를 늘리고 뭐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강남은 서버가 구글을 이용하대요. 그러니까 버퍼링이 없어. 근데 일반 학교는 그걸 돈이 없으니까 서버 구축이 안 되니까 자주 끊긴다는 거예요. 또 학교도 여기 돈 많은 학교와 또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토지도요, 말 그대로 공급이 되면 별 문제 아닌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뭐를 출제를 해요? 또 토지는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 유효 이용에 또 뭐가 된다? 근거가 돼. 예? 근거가 돼. 그리고 요즘 뉴스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죠. 예? 토지, 뭐가 나온다? 공개념. 토지는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화가 되어 있지만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공익성을 강조하는 또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돼.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토지 공개념 다음 이제 국회에서는 요걸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이 원래 시험에 출제를 해요. 정책 이론이든 이제 그래서 부증성과 우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여러분 임야라든지 논밭 등을 택지로 조성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 토지가 뭐가 된다? 점점 부족해져. 도시 토지인 이 택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누가 이용을 한다?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수요자, 공급자 간에 공급은 한정되기 때문에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요. 토지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또 뭐죠? 지대. 이 지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월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어디예요? 예?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 가장 비싸겠지. 맞잖아요. 예? 그럼 토지 빌린 대가, 지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얼마? 월, 내는 쪽이 어디예요? 강남이잖아요. 강남역. 여러분, 예? 예? 홍대나 여러분 저 명동보다 더 비싸요. 강남이 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스타벅스도 있지만 강남역 교보빌딩 건너편 스타벅스 월 임대료 4천이에요. 4천이면 얼마 줘야 돼요? 예? 엄청나게 돈을 팔아야 될 건데 그 팔고도 괜찮은가 봐요. 예? 그래서 매출액이 한 달 매출액이 1억 5천이래요. 그럼 4천 주고 임대료 주고 해도 남는 돈이 얼마? 예? 5천 순이익이에요. 연간 6억이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줄고 남는 돈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정도 보니까 경쟁이 벌어지죠. 야, 저 위치 좋네. 내가 꼭 들어가겠다. 그럼 경쟁 벌어지면 계속 뭐가 올라?
임대료가 계속 오르죠.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쟁이 되면 지가가 올라요. 그럼 건물은 점점 뭐가 돼? 토지는 한정되다 보니까 건물은 점점, 도시에서 건물은 점점 고층화될 수밖에. 토지 이용에 뭐를 가져온다? 집약화를 가져온다. 자, 우리나라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이 몇 층이에요? 안 가보셨죠? 네? 63빌딩은 열심히 가봤는데 102층이죠. 롯데 잠실에 상당히 그 높은데 이런 그런 100층짜리 가까운 건물 우리는 뭐 63빌딩 그거 뭐 해봐야 2개든 뭐 50층 넘어가는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50층 넘어가는 건물 있죠. 우리나라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 하여튼 10층 넘어가는 고층 건물 다 더해도 중국 상하이 건물 총수에 미치지 못해요. 무슨 알겠어요? 그만큼 인구 중국 상하이 인구는 1억 1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300이에요. 벌써 규모가 안 돼요. 경제 규모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중국 상하이 하면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보다 3배 더 높아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코로나 진정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만큼 땅도 넓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땅 가격이 계속 들어오니까 1억짜리 들어오잖아요. 인구가 계속 집중되면은 택지는 계속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오르고 건물은 계속 뭐가 돼? 100층짜리 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거야.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한다?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뭐 조방화, 그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이거든요. 조방화가 아니라 뭐다? 집약화. 말을 바꾸죠. 좀 주의 좀 해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우시는 용어 중에 자, 우리 경제론에서 배우는 게 있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뭐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물리적 공급이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뭐가 나오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바로 물리적 공급이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양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아까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토시의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감정평가사에서 토지의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토지 양은 증가가 안 돼요. 뭐에서 나타나는 거죠?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토지,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전문 용어로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인데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자, 이 용도적 공급인데 뭐에서 나타나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상향하죠. 예? 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시험 문제 요 우하향으로 한번 출제를 했어요. 우상향합니다. 자, 어떤 얘기죠?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가는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니까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예를 들면 산을 임야인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주거나 간척개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시간이 경과하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선 토지의 뭐라고 하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다.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은 늘려.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양은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벌써 요거 3번 물었죠. 여러분 28회 시험, 23회 시험, 11회 시험 3번 정답입니다. 정답 질문. 요거는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시험에 이 용도적 공급에서 자주 출제한다는 걸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경제론과 연결해서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도 성립될 수 없고요. 토지 가격, 집가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걸려요. 공급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용도적 공급은 시간이 걸려서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영속성이죠.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 마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요. 토지는 무슨 재화? 비소모적 재화. 이 지문을 잘 알아둬야 돼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당연히 가치에 소모가 없죠. 가치에 소모가 없다 보니까 뭐가 됐죠? 가치에 보존력이 뭐한다?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상품보다는 토지 상품에 대한 선호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된다. 네? 높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자,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고요. 27회도 출제했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리에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비소모적 재화다 보니까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 적용할 수 없다. 23회 시험 정답이었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물리적 24회 시험도 출제했고 우리가 6회 시험도 출제했었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우리는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아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되거든요. 즉 우리는 투자한 자본, 토지에 감가가 없으니까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직접환원법.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또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우리는 직접환원법에 뭐가 된다? 근거. 여러분 수익환원법에서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에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돼. 감가가 안 돼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환원법은 어떻게 배웠죠? 토지 가격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뭐다?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토지 가액을 구하는 이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문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자,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야. 영속적이라 보니까 또 26회와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뭐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부동산 활동 시에 또 이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 수익이 영속적. 자, 또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토지 가치.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의 가치인데 이 토지의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는 것도 뭐다? 영속성. 이때 이 미래의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뭐가 가능해야 된다?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중 예측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왜? 미래 수익은 영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평가론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좀 해두시고 또 여러분 27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된 게 여기죠. 토지에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전문용어로
자본이득이라고 해. 또 보유기간 동안에 토지를 빌려줘서 얻는 대가를 지대 수입을 뭐라고? 소득이득. 자, 작년에 이 지문으로 출제했죠. 3번 나왔습니다. 17회 시험에도 출제고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뭐한다? 향유,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져요. 자, 그리고 또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인데 또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또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란 또 뭐가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것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영속성과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개별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동질성, 이질성이죠. 이질성 또는 비대체성을 가진 게 개별성이죠. 자, 비대체성이니까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뭐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해요. 또 토지 상품이 또 뭐가 돼요? 토지 상품은 비표준화가 있다. 자,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또 정보의 중요성을 또 증대시키게 돼요. 또 대체 가능성도 낮고 표준화가 어려워서 또 시험 문제 우리 보니까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어렵다. 자, 그리고 토지는 다 다르다 보니까 토지 상품 간의 비교가 어려워요. 비교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시키죠. 자, 토지, 가격, 수익 등을 개별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시킨 거죠. 개별화 시키고 또 구체화, 구체적으로 또 접근을 해 나갑니다. 자, 개별화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별, 뭐를 가져온다?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우리는 감정평가이론에서의 개별 분석의 필요성,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개별성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저번 주에 배우셨는데 표준지 배우셨어요. 이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토지 가치를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객관화가 어렵다 보니까 감정평가사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필연적이죠. 또 여러분이 그 28회 시험에 요거 나왔거든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성을 개별화시켜. 시험 문제는 동질화로 많이 내거든요.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시켜. 개별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의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인문적 특성은 다르죠. 자, 인문적 특성은 어떤 내용이죠?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인데, 이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게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이죠. 여러분,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돼 줄 수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학교용 많잖아요.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최유효이용이다. 아까 부증성에서도 배웠어요. 최유효이용의 성립 근거. 이것을 제일 많이 출제한다. 최유효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보셨던 후고지에서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 용도 이행이죠. 토지 이용의 전환과 이행을 가능케 해요. 뭐를 위해서? 최유효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고, 주상복합 건물처럼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도 할 수 있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고, 용도마다 가격이 달라요. 동일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줘요. 자,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바로 뭐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 자,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롭게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도 있어. 합병, 분할의 뭐다? 가능성. 여러분, 합병, 분할을 하면요, 정상적인 토지의 가격보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증감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이 바로 뭐죠?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이 바로 한정 가격이야.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한정 가격.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지만 그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교가 어떤 지역에 들어선다, 공장이 이전한다, 이런 사회적 위치, 환경이 변하는 거. 교통체계가 신설되거나 확장이 된다. 이것은 뭐죠? 경제적.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어떤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은 뭐죠?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뭐라고 한다? 가변성. 사례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어디 속하는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토지 특성에서 한 문제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넘어가서 31쪽으로 갑니다. 자, 오시면은 거기에 수요의 밑에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수요와 반대는,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죠? 수요. 또 수요와 뭐는 다른 용어? 수요량은 다른 용어.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수요량을 출제를 작년에 했죠. 21회 시험에도 출제했고요. 작년 3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어요. 수요량. 수요보다는 수요량의 개념. 근데 소비자들이 뭐가 나오죠? 일정한 기간. 여러분, 기간이 나오면 무슨 개념? 유량이에요. 여러분, 뭐 월, 연으로 표시되는 기간. 일정한 기간에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뭐를 갖춘다?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을 또 갖추는 거예요. 구매력을 갖추고, 구매력을 갖춰야 어떻게 수요예요.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닙니다. 구매력을 갖추고, 재화,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뭐다?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죠. 이 상품을 뭐 한다? 사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수요. 자, 사고자 하는 건 뭐죠? 사고자 하는 것은 살 의도가 있다. 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양.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주의하는 건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작년 시험에는 뭐요? 실제로 구매한 양, 이거 출제했잖아요.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다? 사고자 하는, 뭐다?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수요량은 뭐예요? 그럼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에 뭐를 갖추고,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그럼 여러분, 커피 한 잔에 4,000원. 커피 한 잔 4,000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얼마냐? 자, 커피 한 잔 4,000원에서 나는 하루에 최대 5잔 먹겠다. 그럼 그 5잔이 뭐가 돼? 수요량이야. 그래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뭐다? 최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량이다. 수요량 개념. 수요와 수요량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면 무슨 개념? 유량.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뭐다?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죠.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지만 반드시 뭐를 있어야 된다?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춰야 무슨 수요? 유효 수요의 개념입니다. 자, 32페이지로 오면은 수의 법칙과 우리는 수요 곡선이 나오죠. 자, 수의 법칙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가 뭐가 있죠? 가격.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여튼 여러분, 우린 시험 문제 보면요, 다른 조건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꼭 관련해 보시면 보면 나오거든요.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 여러분, 수요량이 먼저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가 먼저 변해? 가격. 어떤 분 수요량이 먼저 변한다 하는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가격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른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밀 가격이 오르면은 소득은 한정됐잖아요. 연간 소득은 변화가 없잖아요. 임금 인상 없으니까. 소득은 한정됐기 때문에 어떤 상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비싸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전에 샀던 소비량보다 뭐 안 사니까 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안 삽니다. 안 사니까 수요량은 뭐 이전보다 뭐 줄어들어요. 근데 가격이 싸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면 이전보다 더 많이 사겠죠. 그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해.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인데 화살표를 보는 겁니다. 화살표 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걸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하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의 관계. 마이너스인데 반대 방향.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한다고 해서 무슨 관계? 역관계. 음의 관계. 역관계. 또는 뭐라고 하죠? 반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플러스는 비례라고 해. 반비례. 자, 그래서 이 수의 법칙을 직교 평면 좌표상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죠. 그래프. 자,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이다. 자, 커피가 얼마? 10,000원에 나는 한 잔을 소비를 했다. 이죠. 10,000원일 때 한 잔. 그럼 커피 가격이 5,000원일 때 나는 몇 잔? 석 잔. 요죠. 5,000원일 때 나는 석 잔. 대응 관계죠. 그럼 커피 가격이 얼마? 2,000원이다. 2,000원일 때 나는 몇 잔? 5잔. 그러면 2,000원일 때 나는 5잔을 한다. 이런 점들. 그럼 커피 가격 10,000원일 때 한 잔. 5,000원일 때 석 잔. 2,000원일 때 5잔.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수요야.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 수요. 그럼 수요량은 뭐다? 수요량은 커피 가격 5,000원일 때 난 최대 몇 잔? 주어진 가격에서 최대 몇 잔? 석 잔. 이게 수요량이에요. 수요와 수요량 개념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같은 용어 아니에요. 자,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뭐죠?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연결한 이 곡선을 수요 곡선 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가죠. 아래하, 오른쪽 아래를 향할 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다? 생산자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개념? 공급. 생산자.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인데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인데 33페이지 보시면은 공급도 마찬가지죠. 또 일정한 또 뭐가 있다? 기간. 자, 여러분 일정한 기간 하니까 또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일정한 기간에 또 뭐를 갖추고? 판매 능력. 이번 공급이니까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판매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니까 갖추고, 또 뭐를?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요건.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팔고자 하는 의도된, 팔고자 하는 또 의도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또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작년에 뭐가 출제했어요? 공급량이 출제했죠. 자, 여러분 공급량은 우리가 27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작년에 수요량과 공급량 둘 다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또 최근에 2번 출제를 했어요. 그럼 수요 공급보다 우리 수요량, 공급량 개념을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주어진 특정 가격,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또 상품을 팔고자 하는 또 뭐가 된다? 상품을 팔고자 하는 또 최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하죠? 공급량이다. 자, 여러분이 평당 1,500만 원에서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얼마냐 얘기죠. 최대 수량 얼마냐. 자, 공급이 적으면요, 공급은 적은데 공급 관련해서 공급의 법칙, 수입 법칙을 배웠으니까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은요, 여러분이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또 뭐죠?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뭐다? 일정, 불변, 변화가 없다. 작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면. 자,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많이 팔수록 이익이죠. 공급량을 뭐 한다? 늘려요.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는데 시험에는 감소한다 이렇게 출제했어. 그 질문 틀렸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많이 팔수록 손해잖아요. 이때는 뭐다? 공급량을 감소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전에 우리 뉴스 볼 때 보니까 마스크 얘기했는데 근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니까 얼마 이상 뭐 통제를 이제 공장에 압력 넣었잖아요. 통제하니까 필터 사오는 원료하고 생산하고 했을 때 원가에도 못 미친다. 왜 우리가 생산하냐? 생산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지. 수요는 생산 공급 안 해요. 떨어지면.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점점 줄어드니까 공급이 이전보다 뭐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화 살펴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투자 이론 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변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 이것을 양의 관계 또는 뭐라고 하죠? 플러스는 비례의 관계. 비례의 관계인데 이 공급의 법칙을 또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급 곡선. 자,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일 때 나는 얼마? 우리가 100채를 공급을 했다. 그런데 너 평당 분양 가격이
우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오르면 생산자는 어떻게 돼? 분양가격이 오르니까 많이 팔수록 이익이네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더 늘려. 얼마? 가격이 올랐더니 2,000만 원일 때는 100채를 공급한 게 200채를 공급해. 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점, 예? 분양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급 곡선인데 또 오른쪽 위로 가네요. 오른쪽 뭐 요거는 위를 향한다. 오른쪽 윗상,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는 수요 법칙, 공급의 법칙 딱 대별해서 공부하시고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이제 만나면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인데, 그러면 이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또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자, 우선은 비교하는데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으면 좋은데 여기서 정답 지문은 안 물어요. 요건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정답은 이제 배우시게 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여기서 정답 물어요.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뭐예요? 출제원들이 정답을 묻는 지문을 신경 많이 써야 돼. 예? 그것만 알아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위원들의 정답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 32쪽 밑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부터 우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